비가 흩뿌리는 저녁, 시댁 거실 공기는 눅눅했다. 그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번개처럼 떨어졌다. 수경 씨, 오늘 안에 짐 싸서 나가요.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도 크게 들릴 정도로 방은 적막했다. 시누이는 비웃고 시아버지는 볼륨을 살짝 올리고 남편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 놓인 빈 의자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집에서 나는 어쩜 단 한 번도 환영받지 않았구나.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는 순간 내 서랍 안 깊숙이 숨겨둔 얇은 서류 봉투가 떠올랐다. 이 집에서 아무도 모르는 내가 가진 단 한 가지 힘. 내 이름은 한수경, 56세. 20년 동안 중학교 국어 교사로 살았다. 책과 아이들과 분필 가루 속에서 버틴 세월. 결혼, 이혼, 홀로 남은 시절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남긴 건 3층짜리 작은 건물 하나였다. 1층 국수집의 따뜻한 육수 냄새, 2층 학원의 아이들 발소리, 3층 내 방에 스며든 오후빛. 그 건물은 부모님의 삶이었고 나의 안식처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쉽게 말하지 않았다. 특히 다시 결혼하려는 남자에게는. 명자 언니가 소개해준 남자 박재우. 늦은 나이에 만난 사람이라 더 조심스러웠지만 그는 조용하고 따뜻했다. 카페에서 처음 내게 한 말이 잊히지 않는다. 사람 옆에서 늙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내 마음속 얼어붙었던 무언가를 서서히 녹였다.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졌다. 꽃을 들고 간 첫 인사. 거실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는 내 얼굴을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다. 교사라면서요? 아, 그럼 돈은 많진 않겠네. 그 말에 차가운 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다. 시누이는 내 화장품을 들여다보듯 바라보며 말했다. 언니, 요즘 사람들은 건물 하나쯤은 있던데요? 시아버지는 끝까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 집은 냄새부터 말투까지 어딘가 서늘했다. 재우는 말했다. 어머니가 좀 세지만 마음은 착해. 그 말을 나는 그땐 믿고 싶었다. 부모님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3층 건물. 그곳에서 나는 잊고 싶은 상처도 지키고 싶은 기억도 함께 견뎠다. 내게 그 건물은 부모님처럼 든든한 뿌리였다. 재우에게조차 말하지 않은 비밀. 왜냐면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내 재산을 좋아하는 건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혼을 준비하던 어느 날 재우가 말했다. 결혼하면 우리 어머니 집에서 잠깐만 지내자. 잠깐. 그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지만 나는 말했다. 그래, 잠깐이라면. 이 선택이 내 인생을 뒤집을 줄은 그때는 몰랐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말했다. 신발은 아래칸에 넣어요. 위칸은 우리 식구들 거니까. 부엌에서는 김치 볶는 냄새가 기름 냄새와 섞여 진하게 퍼졌다. 나는 겉옷도 벗기 전에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다. 재우는 말했다. 고마워. 수경 씨가 와서 엄마도 편하대. 그 말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다. 편하다는 건 내 노동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 이틀째 되는 날 내 화장대 서랍이 열려 있었다. 립스틱 뚜껑이 닫히지 않은 채 굴러 있었고 어머니가 주신 빗이 자리에서 벗어나 있었다. 거실로 가니 시누이가 말했다. 언니 화장품 좀 썼어. 가족끼리 이 정도는 괜찮잖아. 나는 겨우 말했다. 제 방은 노크하고 들어와 주세요. 시어머니는 바로 반박했다. 우리가 뭐 훔쳐가려고 들어가나? 좀 유들유들하게 살아요. 나는 숨을 삼켰다. 이 집에서 내 공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저녁을 다 먹고 나니 시어머니가 앉혀놓고 말했다. 수경 씨 월급은 우리 집에 보태요.
집에 사는 사람이 도와야죠. 갑작스러운 요구였다. 우리 집이라는 단어가 계속 귀에 박혔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제가 전부 드려야 하나요? 당연히. 수경 씨 돈은 다 같이 쓰는 거지. 그 순간 나는 이 집에서 얹혀 사는 사람으로 규정되었음을 느꼈다. 다음 날 시어머니는 나를 장 보러 데리고 나갔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 지갑을 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이건 수경 씨 카드로 해요. 전날은 집에 보태라고 하더니 오늘은 장보기 비용 전부가 내 목.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나는 집안일, 돈, 돌봄, 감정까지 모두 제공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걸. 그러나 그들은 내가 무엇을 가진 사람인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내 안 깊숙한 곳에서 서류 봉투가 다시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내 하루를 규칙으로 나누기 시작했다. 아침 7시 기상, 7시 30분 아침상, 8시 설거지. 나는 강의가 있는 날에도 그 시간표에 맞춰 움직여야 했다. 수경 씨, 우리 집은 원래 이렇게 살아. 그 말은 내 방식은 필요 없다는 뜻이었고 나는 점점 내 호흡을 잃었다. 신우이 미정은 퇴근 후 늘 한마디만 남겼다. 언니, 나 오늘 늦어. 저녁 알아서 챙겨줘. 그 말이 일주일에 3번, 4번이 됐고 어느새 저녁 담당은 내가 되어 있었다. 미정은 내 앞치마를 보며 말하곤 했다. 언니는 살림 체질이네. 우리 집 와서 다행이다. 그 말이 칭찬인 척한 자리 규정이라는 걸 나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샤워를 마치고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방문이 턱 열렸다. 수경 씨, 내일 장 좀 봐요. 시어머니였다. 노크는 없었다. 어머님 들어오시기 전에 노크만.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딱 잘랐다. 가족끼리 뭘 그렇게 유난이야. 여긴 우리 집이야. 우리 집. 그 말이 내 방까지 삼켜버렸다. 시장에 가는 길, 시어머니는 목록을 불렀다. 된장, 고춧가루, 조기, 한우국거리, 약과. 나는 장바구니를 2개나 들고 뒤따랐다. 계산대 앞에서 시어머니는 말했다. 수경 씨 카드로 해요. 요즘 재우 월급도 빠듯하잖아. 나는 입술을 깨물며 카드를 내밀었다. 바코드 찍는 소리가 내 자존심을 찍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날 오후 평생교육원 강의 후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사모님, 2층 학원 계약 갱신. 익숙한 관리인 목소리였다. 나는 급히 음량을 줄였다. 그리고 동시에 뒤에서 신우이의 시선이 느껴졌다. 미정은 내 휴대폰 화면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입꼬리를 올렸다. 집에 오자마자 미정이 은근하게 물었다. 언니, 아까 누구랑 통화했어? 학원? 뭐 관리 그런 거야? 나는 웃으며 넘겼다. 아, 예전 동네 사람이야. 그런데 그 질문이 끝이 아니었다. 저녁 시어머니 친구들이 놀러 왔다. 난 김치전과 과일을 내왔다.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며느리는 교사였대요. 뭐,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성실하죠. 친구들이 아이고 착한 애하고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서 내 얼굴은 뜨거워졌다. 가진 건 별로 없지만 그 말이 나를 사람으로 소개한 게 아니라 재산으로 평가한 소개라는 걸 나는 알아버렸다. 그날 밤 나는 재우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님이 내 돈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셔. 재우는 피곤한 얼굴로 이불만 정리하며 답했다. 수경 씨, 어머니는 원래 그래. 좀만 이해해줘.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했잖아. 그 말은 결국 내 고생은 계산에 없다는 뜻이었다. 나는 더 말하지 못했다. 며칠 뒤
미정은 내게 대놓고 물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 부모님 뭐 남기셨어? 나는 물컵을 놓으며 말했다. 그냥 살 집 하나 있었지. 그럼 그 집은 팔았어? 지금 어디 있어? 질문이 너무 촘촘했다. 사람을 묻는 게 아니라 서랍을 뒤지는 질문이었다. 나는 웃고 넘겼지만 등 뒤가 서늘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내 방 한쪽에 두었던 상자가 사라져 있었다. 부모님 유품이 들어있던 작은 상자. 거실에 나가니 시어머니가 검은 쓰레기 봉투를 묶고 있었다. 어머님, 제 상자 못 보셨어요? 아, 그거 잡동사니 같아서 버렸어. 숨이 턱 막혔다. 그 상자 안엔 어머니 사진, 손거울, 편지, 열쇠 꾸러미가 있었다. 나는 봉투를 풀어 뒤졌지만 이미 물에 젖고 찢기고 섞여 있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이 집이 내 과거까지 지워버릴 수 있겠구나 싶어 두려웠다. 밤 방으로 돌아와 서랍 깊숙이 숨겨둔 얇은 봉투를 꺼냈다. 부모님 건물의 등기부등본. 종이를 손끝으로 쓸어보자. 거칠고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그 감촉이 오히려 나를 정신 차리게 했다. 내가 여기서 무너질 이유는 없어. 내 삶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다.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내가 가진 걸 캐내려 하지? 혹시 내가 모르는 이유가 있는 걸까? 어느 날 아침 재우의 외투 주머니에서 구겨진 급여 명세서가 나왔다. 월급이 없었다. 아니, 영원에 가까운 숫자였다. 나는 손이 멈췄다. 여보, 이거 뭐야? 재우는 얼굴이 굳더니 회사 정리 들어가서 이번 달은 좀 말끝을 흐렸다. 그제야 퍼즐이 맞춰졌다. 밤 늦은 외출, 담배 냄새, 피곤한 눈. 그건 내게 말하지 않은 경제의 붕괴였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실직한 걸 알았다는 듯 내게 더 단단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수경 씨, 이제 돈 더 아껴야 해. 재우 방에 있는 통장 당신이 챙겨. 제가요? 그럼 누가 챙겨? 부부면 책임을 같이 지는 거야. 그 말은 이 집의 생계는 내가 맡아라. 라는 뜻이었다. 시어머니는 TV에서 연금 뉴스가 나오자 갑자기 한숨을 크게 쉬었다. 요즘 세상 연금 믿고 살 수 있어? 늙으면 다 돈이야. 그러면서 내 쪽을 힐끗 봤다. 수경 씨도 앞으로 대비해야지. 집에 들어왔으면 집이 먼저야. 집은 실은 시댁이었다. 내 노후는 그들의 계산표에서 늘 맨 아래였다. 미정이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언니, 이번 달 엄마 병원비 좀 도와줘. 나도 가게가 안 돼서. 나는 입을 벌렸다가 닫았다. 도와달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내 지갑에 손을 넣는 말로 들렸다. 미정 씨, 나도 부담이. 언니는 집에 있잖아. 우리 집에서 사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인데. 그 우리 집이 또 나를 눌렀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내게 작은 봉투를 내밀었다. 여기 이번 달 공과금이랑 장이랑 병원비 합쳐서 이만큼이야.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내 강의료와 남은 퇴직금이 한 달 만에 증발할 규모였다. 어머님, 이건 너무 큰데요. 재우 실직한 거 알잖아. 가족이면 지금 버텨야지.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돈 내라는 도장 같았다. 나는 재우에게 말했다. 여보, 나 우리 집으로 잠깐 돌아갈게. 내가 여기 있으면 돈도 마음도 다 갈려. 재우는 잠시 입술을 떨더니 작게 말했다. 지금 나가면 어머니가 더 예민해져. 그럼 나는? 재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에서 나는 내 결심이 더 단단해졌다.
다음 날 아침 내 지갑에서 카드 한 장이 없어졌다. 당황해서 물었다. 어머님, 혹시 제 카드? 시어머니는 태연했다. 아, 그거 어제 장 보러 가는데 급해서 썼어. 가족끼리 그런 걸로 따져?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내 돈이 내 허락 없이 쓰이는 순간 나는 더 이상 며느리가 아니라 현금 인출기였다. 그날 밤 나는 방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 있다. 어지러움에 벽을 짚었다. 눈앞이 하얘졌고 미열이 올라왔다. 긴장하면 몸이 먼저 안다는 말이 실감났다. 하지만 거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여전히 내 걱정이 아니었다. 수경 씨, 내일 반찬은 좀 일찍 해놔. 언니, 엄마 약은 챙겼어? 그 소리들이 내 머리를 계속 눌렀다. 결국 새벽에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다. 소독약 냄새, 형광등의 싸늘한 빛, 침대 바퀴 소리, 링거를 맞으며 나는 휴대폰을 바라봤다. 한참 지나서야 재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경 씨, 어디야? 나는 웃음이 나왔다. 내가 사라져도 그는 한참 뒤에야 알아챘다. 시댁 쪽에서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퇴원 후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아픈 건 알겠는데 집안이 지금 이런데 자꾸 쓰러지고 그러면 어떡해. 미정도 덧붙였다. 언니 건강관리 좀 해. 우리가 의지할 사람이 언니밖에 없잖아. 의지한다는 말이 고마움이 아니라 더 맡기겠다는 선언으로 들렸다. 나는 방에 들어와 서류 봉투를 다시 꺼냈다. 등기부등본을 손에 쥐자 종이의 딱딱한 감촉이 내 정신을 붙들었다. 이 집은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재우도 나를 지키지 않는다. 나는 아주 천천히 내 짐을 싸기 시작했다. 나는 옷장을 열어 조용히 옷을 접었다. 크게 싸울 힘도 없었고 조용히 나가고 싶었다. 그런데 방문 틈으로 신우이의 그림자가 스쳤다. 잠시 뒤 거실에서 들려온 목소리. 엄마, 언니 짐 싸요. 내 방은 늘 감시당하는 곳이었다. 나갈 준비가 들키는 순간 이 집은 더 사나워질 거란 예감이 들었다. 저녁밥을 차리려는데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 팔짱을 낀 채 나를 노려보듯 서서 말했다. 수경 씨, 무슨 일 있어? 짐을 왜 싸? 나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잠깐 제 집에 다녀오려고요. 여기서 몸도 마음도 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소리를 높였다. 도망가려는 거야? 재우가 힘든데 내가 지금 나가면 어떡해. 도망이라는 단어가 내 의도를 단숨에 죄로 만들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날 밤 재우가 조용히 말했다. 수경 씨, 지금 나가면 엄마가 진짜 쓰러질지도 몰라. 조금만 더 있어줘.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붙잡는 걸까? 아니면 내 돈과 노동을 붙잡는 걸까? 모르겠는데도 그 말이 내 심장을 찌르긴 했다. 여보, 나는 당신한테 조금만 더 가. 1년이 될까봐 무서워. 재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다음 날부터 시댁은 내게 나가려는 여자라는 딱지를 붙였다. 신우이는 말끝마다 언니가 나가면 엄마 쓰러져요. 시어머니는 재우 버리고 가면 천벌 받아. 라고 했다. 나는 언제부터 한 집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집을 버리는 사람이 되었나? 오후에 강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박재우 씨 부인 되시죠? 대출 연체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순간 피가 얼었다. 네, 무슨 대출이요? 상대는 내가 모르는 숫자와 날짜를 읊었다. 재우 명의의 대출, 몇 달째 밀린 이자, 다음 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 절차가 들어간다는 말. 전화가 끊겼는데
내 손은 계속 휴대폰을 쥔 채 굳어 있었다. 재우가 빚이 있어? 집에 돌아와 부엌으로 들어가는데 식탁 위에 펼쳐진 수첩 하나가 보였다. 나는 무심코 가까이 다가갔다. 그 수첩에는 대출 이자 연체, 명자 언니에게 빌림, 미정카드 돌려막기 같은 단어가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가 급히 수첩을 덮었다. 그거 왜 봐? 나는 조용히 물었다. 어머님, 재우 빚 있어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크게 쉬며 처음으로 말문을 열었다. 재우가 옛날에 사업 한 번 잘못해서 우리가 메꾸고 있는 중이야. 그 말이 바닥에 떨어진 유리처럼 내 마음을 쨍하고 깨뜨렸다.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다. 그들이 갑자기 내 월급을 요구한 이유, 내 통장을 캐묻던 이유, 내가 나가려 하면 미친 듯이 막는 이유. 나는 믿고 싶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그래서 저를 여기 붙잡아 두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을 피했다. 가족이니까 같이 버텨야지.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계속 버텨달라는 통보였다. 그날 밤 나는 재우 앞에 앉았다. 여보, 빚이 왜 이렇게 큰데? 나한테 말 안 했어? 재우는 얼굴이 잿빛이었다. 수경 씨가 실망할까봐, 결혼이 깨질까봐 무서웠어. 무서웠다고. 나를 이렇게 끌고 와서 희생시키면 돼? 내 목소리가 흔들렸다. 재우는 울먹이며 미안해를 반복했지만 내 안에서는 신뢰가 모래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결국 나에게 대놓고 말했다. 수경 씨, 우리가 너를 미워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재우 빚 이거 막으려면 너라도 버텨줘야 해. 그제야 나는 알았다. 내가 시댁에서 겪은 모든 모욕이 규칙 때문이 아니라 빚을 대신 갚아줄 사람을 붙잡아두기 위한 계산이었다는 걸. 이 사실은 내 마음을 더 차갑게 만들었다. 나는 밤새 잠을 못 잤다. 방 안에서 듣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는 가족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빚의 방패로 들어온 거였구나. 서류 봉투를 꺼내 들었다. 등기부등본 위에 적힌 내 이름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나는 짐을 다시 접었다. 이번엔 조용히가 아니라 끝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래, 나가든 관계를 끊든 이대로는 못 산다.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수경 씨만 잡으면 돼. 그럼 빚은 막아.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입술을 아주 천천히 깨물었다. 빚 얘기를 들은 뒤 내가 가장 달라진 건 말투보다 눈빛이었다. 예전엔 참느라 고개를 숙였지만 이제는 시어머니 말이 떨어질 때마다 그 말의 밑둥을 똑바로 보게 됐다. 시어머니가 수경 씨, 오늘 장은 좀 싸게 봐요. 라고 말했을 때 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생각했다. 싸게 보든 비싸게 보든 어차피 이 집은 내 돈을 쓸 거잖아. 저녁상 치우는 중 시어머니가 또 봉투를 내밀었다. 이번 달도 이만큼. 나는 봉투를 받지 않고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어머님, 앞으로 제 돈은 제가 관리할게요. 거실 공기가 순간 딱 굳었다. 시아버지의 리모컨 손이 멈췄고 미정은 입을 벌린 채 나를 봤다.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낮췄다. 수경 씨, 지금 반항하는 거야? 나는 담담히 말했다. 반항이 아니라 제 권리를 찾는 거예요. 미정이 먼저 튀어나왔다. 언니, 그럼 우리 어떻게? 오빠 빚 막아야 하잖아. 그 말은 내 처지를 묻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처지를 위해 나를 세우는 말이었다. 나는 물컵을 내려놓고 말했다. 미정 씨, 그 빚은 내 빚 아니야. 가족이면 같이, 가족이면 먼저 정직했어야지. 미정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 눈빛이
이제는 부탁이 아니라 계산으로 변해 있었다. 재우는 밤에 내 방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다. 수경 씨, 내가 다 잘못했어. 근데 지금은 엄마랑 미정이도 불안해서 그래. 나는 그의 손을 피했다. 여보, 불안하면 남의 돈을 당연하게 써도 돼. 재우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 후에 고개만 끄덕였다. 그 고개가 사과인지 회피인지 이제는 나도 헷갈렸다. 그 다음 날 시어머니는 돌연 나를 친정 쪽 이야기로 몰아갔다. 수경 씨 부모님 돌아가실 때 뭐 남긴 거 없어? 없어요. 없긴 왜 없어? 그 동네 사람들은 수경 씨 집이 꽤 괜찮았다던데? 그 말에 나는 안쪽에서 서늘한 기분이 올라왔다. 그들은 이미 내 재산을 잇따로 결론 내린 상태였다.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작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수경 씨, 우리가 괜히 묻는 줄 알아? 가족인데 알 건 알아야지. 나는 그 말이 내가 가진 걸 내놓아라로 들렸다. 그래서 더 단호하게 말했다. 알 건 제가 허락할 때 알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다. 시어머니는 내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경 씨, 그래도 너는 며느리야. 우리 집 들어왔으면 우리 말 들어야 해.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이 집에서 며느리는 존중받는 가족이 아니라 복종해야 하는 존재라는 걸. 나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님, 결혼은 복종 계약이 아니에요. 그날 밤 방에 들어왔는데 서랍이 살짝 열려 있었다. 분명 닫아두고 나갔는데도 나는 바로 알았다. 또 뒤졌다. 나는 서랍 맨 아래 서류 봉투를 꺼내 가슴에 꼭 안았다. 이제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키기 위해 들고 있어야겠다. 나는 달력을 폈다. 강의 일정, 병원 예약, 그리고 내가 돌아갈 내 집. 다음 주 수요일.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쳤다. 그날 나는 내 건물로 돌아갈 것이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내가 나를 구하러 가는 날이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다시 폭발했다. 수경 씨, 왜 이렇게 요즘 말대꾸가 많아? 내가 뭘 믿고 그래? 나는 조용히 답했다. 믿을 게 있어서가 아니라 더는 잃을 게 없어서 그래요. 시어머니가 비웃듯 말했다. 그럼 나가. 여긴 우리 집이야. 내가 나가면 갈 데가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 안쪽이 차갑게, 아주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리고 내 손은 무의식적으로 서류 봉투가 있는 서랍 쪽으로 향했다. 그래, 이제는 타이밍만 남았어. 시어머니는 내가 나갈 날짜를 정한 걸 모른 채 매일같이 내 하루를 쪼갰다. 아침 반찬은 왜 이렇게 늦어? 장 봐온 게 이게 뭐야? 말이 날카로워질수록 나는 더 조용해졌다. 조용함은 포기가 아니라 끝을 보기 전에 숨 고르기라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신우이가 내 앞에 서서 말했다. 언니, 솔직히 말해. 언니가 여기서 계속 버틸 수 있을 줄 알아? 나는 말을 아꼈다. 그러자 미정은 더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여기 우리 집이야. 언니가 아무리 억울해도 결국 나가게 돼 있어. 우리 집. 그 말이 더는 두렵지 않았다. 이젠 그 말이 틀린 말이라는 걸 내가 알고 있었으니까. 재우는 그 사이에서 계속 나를 붙잡으려 했다. 수경 씨, 나 진짜 다시 시작할게. 어머니도 곧 마음 풀 거야. 나는 그의 얼굴을 가만히 봤다.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또 한쪽에는 수경이 떠나면 빚은 어쩌지 하는 불안이 고여 있었다. 여보, 당신은 나를 사랑해?
아니면 나를 필요해? 재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내 마지막 미련을 지웠다. 시어머니는 기어코 내게 마지막 시험을 던졌다. 오늘 우리 친척들 온다. 상 제대로 차려. 며느리가 체면 세워야지. 나는 하루 종일 부엌에 서 있었다. 전 부치는 기름 냄새가 옷에 배고 손끝은 뜨거운 팬 위에서 작게 데인 자국이 생겼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툭툭 말했다. 국은 왜 이렇게 싱거워?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지 말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답은 오늘 밤이면 충분했다. 친척들이 모였다. 술잔이 돌고 웃음이 오가던 사이 시어머니는 일부러 크게 말했다. 우리 며느리는 집에 얹혀 살면서도 그래도 살림은 잘해요. 없는 사람이 착하기라도 해야지.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어색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내 얼굴이 화끈했다. 그러나 나는 그 화끈함을 결심의 불로 바꿨다. 친척들이 돌아가자마자 시어머니는 내게 말도 없이 옷장 문을 열었다. 수경 씨, 오늘로 끝내요. 짐 싸서 나가. 그 말은 오프닝에서 들었던 그 말 그대로였다. 미정이 옆에서 거들었다. 언니, 더 버티지 마. 우리도 힘들어.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심장이 이상하게도 차분하게 뛰었다.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다. 서류 봉투가 거기 있었다. 얇고 조용하고 그러나 내 인생의 무게가 다 들어있는 종이. 나는 봉투를 손에 들고 거실로 나갈 준비를 했다.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밖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다. 제가 나가면 빚은 어쩌려고 그래. 그래서 더 빨리 내보내야 돼. 나는 잠시 멈췄다. 그래, 이 사람들은 끝까지 내가 가진 걸 있다고 믿으면서도 정작 내 마음은 한 번도 보려 하지 않았다. 거실로 나가니 시댁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누이는 팔짱을 끼고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내 위아래를 훑었다. 짐 싼 거지? 네. 그 짧은 대답 사이에 수십 년 인생이 끝없이 스쳐갔다. 나는 더는 떨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다. 여긴 우리 집이야. 내가 감히 버틸 자리가 아니야. 나는 봉투를 꾹 쥐었다. 손바닥에서 종이 모서리가 살짝 눌렸다.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어머님, 내 목소리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단단하게 나갔다. 나는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펼쳤다. 등기부등본 한 장. 어머님이 우리 집이라고 하셔서요. 주인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서류 맨 윗줄. 소유자 한수경. 공기가 멎었다. 시누이는 종이를 낚아채 읽다가 얼굴이 굳었다. 뭐야, 이거 언니 이름이잖아. 시아버지는 안경을 고쳤으며 두 번, 세 번 읽었다. 재우는 그 자리에서 숨을 삼켰다. 시어머니는 눈을 크게 뜬 채 입술이 하얗게 말라갔다. 이게 뭐야?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필요가 없었다. 이 집,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물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의 3층이 제 집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뒷목으로 올라갔다. 몸이 휘청하더니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내가 왜 말 안 했어? 나는 그 질문을 기다린 적이 없다. 그저 말했을 뿐이다. 말하면 제가 사람으로 보일까 봐서요. 재산이 있든 없든 저를 사람이 아니라 쓸모로만 보실까 봐. 재우가 울먹이며 말했다. 수경 씨 미안해. 난 정말
나는 그 말을 끊었다. 여보, 몰랐다는 게 죄가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알려고 하지 않은 건 죄예요. 긴 침묵. 밖에서 빗물이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다. 낡은 창문에 빗방울이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끝나버린 관계 위로 조용히 종을 울리는 것 같았다. 나는 식탁에 등을 기대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제가 나갈지 당신들이 나갈지 선택은 어머님이 하세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나는 서류를 접어 다시 봉투에 넣었다. 제 삶의 주인은 저예요. 그 말이 내려앉는 순간 이 집의 권력도 이 집의 공기도 서서히 뒤집히기 시작했다. 시댁 식구들은 서류 봉투가 펼쳐진 식탁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다. 나는 굳이 소리치지도 승리감에 취하지도 않았다. 그저 마침내 내가 나의 자리를 되찾았다는 사실만이 가슴속에서 천천히 맑게 퍼졌다.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무너졌다. 수경 씨, 나 좀 도와줘. 내가 몰라서 그랬어. 그 말은 사과가 아니라 두려움이 만든 비명에 가까웠다.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도와달라고 하셨으면 도와드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부려먹으려고 했잖아요. 그 말에 시어머니의 어깨가 툭 주저앉았다.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은 서로 방에서 짐을 꾸렸다. 미정은 울며 짐을 싸다 갑자기 내게 와서 말했다. 언니, 우리 너무 나쁘게 했지, 그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아이에게 가족이라는 이름의 억지가 얼마나 오래 씌워져 있었는지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말했다. 미안하오. 그 한마디는 말보다도 오래된 주름 사이에서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집을 나갔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재우는 마지막까지 남아 내가 앉은 식탁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수경 씨, 내가 참 못났지. 나는 그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여보,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가 문제가 아니야. 정직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아픈 거야. 재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잠시 침묵 후 나는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끝까지 갔어. 내가 사랑한 건 정직한 당신이었는데 그 사람은 오래전에 사라졌잖아.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시댁이 떠난 집은 오랜만에 조용했다. 부엌에서 들리던 참견의 목소리도 문 열고 들어오는 발소리도 없었다. 혼자 있는 집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오랜만에 느꼈다. 내 방에서 창문을 열고 늦은 오후 햇살을 느끼는데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수경아, 사람 옆에 있어도 좋지만 절대 너를 잃으면서까지 그러지 마라. 나는 창틀에 손을 얹으며 속삭였다. 엄마, 이제야 알아들었어. 오랜만에 명자 언니를 만났다. 언니는 내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다. 수경아, 살아 돌아온 얼굴이네. 나는 웃으며 지갑에서 등기부등본을 꺼내 보여줬다. 언니는 배를 잡고 웃었다. 야, 네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역전할 줄은. 나도 몰랐다. 하지만 곧 언니는 진지하게 말했다. 그래도 너 마음 많이 다쳤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이제 회복할 거야. 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앞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 기대라. 나는 시댁이 두고 간 물건을 하나씩 정리했다. 낡은 앞치마, 미정이의 드라이기, 시아버지가 보던 TV 리모컨. 버리지 않고 작게 상자에 담아 현관에 놓았다. 언제든 가져가세요. 짧은 문자 하나만 남겼다.
100번의 말보다 단호한 행동이 내 새 삶의 시작을 말해주고 있었다. 3층 내 집으로 다시 올라가는 계단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문을 열자 낡은 커튼, 오래된 책장, 어머니가 쓰던 작은 빛이 나를 맞았다. 방 안에 햇살이 걸렸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이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집은 누가 살라고 해서가 아니라 누가 버티며 지켜왔느냐로 결정되는 거구나. 그건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내 인생의 가치였다. 며칠 뒤 재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수경 씨, 정말 고마웠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더 망가졌을 거야. 잠시 망설였지만 나는 짧게 답했다. 재우 씨도 행복하길 바래요. 그 말이 어쩌면 진짜 마지막 정리였다. 나는 다음 날 손톱을 정리하고 머리를 잘랐다. 작은 꽃집에서 카스테라 향이 나는 라넌큘러스를 한 송이 사서 창가에 놓았다. 집에 앉아 차를 마신 순간 나는 속으로 말했다. 수경아, 드디어 너에게 돌아왔네. 시간이 조금 흐른 후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아져 요양병원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다. 미정은 미용실을 새로 차려 열심히 살고 있다고 했다. 재우는 작은 직장을 구해 조용히 지낸다고 나는 찾아가지 않았다. 그들도 나도 각자의 자리를 찾는 게 가장 큰 화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밤이 깊어갈 때 창문 밖 가로등이 내 방에 작은 금빛을 드리웠다. 나는 다이어리에 적었다. 가족은 피가 아니라 태도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선택이다. 그리고 나를 지키는 일은 남이 아닌 내가 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이제 내 삶의 주인이다.